지방의원은 정당 예산과 무관하다, 행정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어 무관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검토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선관위가 갑자기 법률 규정에도 없이 월권 행위에서 이런 자격상실 결정을 했는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 11월 26일자 메모에 보면 선관위 사무총장, 지방의회 자격 불포함, 법헌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결 안 되니까 공직선거법 192조 사항을 무리하게 해석해서 자격을 박탈하자고 중앙선관위원회와 청와대가 그렇게 합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제1회 변론기일에서 결심을 하고 선거기일을 잡았습니다. 근데 선거기일이 느닷없이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건에 나오죠. 법원 행정처에서 방청현 부장하고 연손 동기인 28기 판사를 시켜서 재판장의 의중을 다 물어보고 재판이 선고기일이 언제였는데 언제로 연기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그 이야기는 아마 그 법원 행정처에서 재판부의 심정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건데 불가능하다, 확신을 갖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러면 선고기일이라도 좀 늦춰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다른 판사가 재판 선고기일 전에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아마 초유의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건은 결국은 내용을 보면 임종원 처장이 보라는 문건이 아니고 그 임종원 처장을 경유해서 양성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문건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보고 체계를 보면 지시 체계를 알 수 있죠. 지휘 체계를. 양성태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 차장, 여기 알아봤던 심의관, 이거 다 공모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관의 독립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실정법, 즉 형법상의 직권남용죄가 딱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 방청현 부장이 소신껏 판결을 해서 광주 고등법원에서 또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 즉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 가 있는데요. 대법원이 상고된 지 2년 넘게 아직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복잡하고 기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분이면 판결 선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방의원 지휘 확인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방의회 선거는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지난번 선거 때의 그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소송을 그 이후에 선거 끝날 때까지 재판을 안 한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스스로 해야 할 직무를 스스로 유기한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광주광역시 비례대표 이미혁 의원 등 외 4명이 제기한 사건은 광주 고등법원 항소심도 아직 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 공작재판을 모의한 문건이 나오는 거죠. 이건 참 어마어마한 내용인데요.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지역구 지방의회는 자격을 상실시키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리를 해내는 게 단체장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소속 단체장이
지방의회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면 자신들이 법원을 판결을 동원해서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울산, 경남 이쪽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중당 등 진보적인 그 세력들이 강하니까 적당하지 않다. 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경남 지역 중 한 곳을 거기에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단체장을 이제 꼬셔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이렇게 모의를 했던 거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과 법무부를 설득시켜서 이 상고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일 카드로서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지역구 지방의원을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선물, 아마 참 불쌍하죠. 해산된 것도 억울한데 국회의원을 제물로 삼았던, 제물 내지는 선물로 삼았던 거예요. 이 문건에서 드러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저 헌법 103조로 돌아가면, 말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랬지만은 이 문건에 보면요, 헌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해석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의 힘겨루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비판 세력을 어떻게 하면 우분화시킬 수 있을 건가, 학계의 법조계의 여론은 어떤가, 국민의 여론은 어떤가, 이거 법률과 전혀 무관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판결들이 실제 이러한 고려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졌을 거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국회보다 더 정치적인 결사체가고 국정원보다 더 공작적인 단체고 조폭보다 더 실정법을 무시하는 범죄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실제로 압수수색 절차는 아직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실제로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국정원 수사관들하고 채널A, 조선 TV 이런 애들이 같이 왔어요. 카메라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2014년 8월 28일 하루 종일 압수수색 현장 나오는 실제 압수한 물건도 없는데 박스가 막 여러 개 나오는 장면들을 반복해서 종편에서 틀어줬죠. 그러면서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이 완전히 다 사그라들게 됐죠. 여론상으로. 모든 여론이 23년 만에 내라는 음모 사건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이 1, 2, 3심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9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수감 중에 있고, 김홍렬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을 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게 저는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금 이 사건 1심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년 2월 17일 선고가 났어요. 법원 인사이동이 보통 2, 3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있고 3월부터 하는데 딱 그 인사이동 시기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 재판장이 이민걸 재판장이고 주심판사가 진상훈 판사였는데 이 두 사람이 법원행정처에 바로 직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에 있다가 그 재판부로 바로 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란 음모는 실제로 오동석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내란 음모가 성립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란 선동이 성립되냐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이를 가른 거죠. 국가보안법 위반만으로 하기에는 중형을 내리기 힘드니까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로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라고 하면서 중형을 선고하고 그 중형도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10년이면 대법원에서 양형을 다툴 수 있게 되니까 최고형이 징역 9년으로 대법원에서 양형을 다투지 않게 해서 올라가고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서 그나마 3명의 대법관이 이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내란 선동도 이거는 특정이 뭐 폭동이란 내란이 되려면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폭동에 대한 특정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선동도 안 되고 내란 음모도 안 된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지만 다수의 그때 재판장이 양승태였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형사 판결 선고를 다 이제 방청석에 다 하고 고지한 상태에서 한 거는 좀 유례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2015년 7월에 현황 관련 말씀 자료인데 요게 그 2015년 8월인가요? 그러니까 양승태가 그 박근혜 독대하기 전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대회비를 준비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더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박근혜를 만났다는 거고 거기서 제일 놀라운 거는 과거 왜곡의 광정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이 문건에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드는 게 과거 정권의 적폐에서 과거 정권이라고 하는 건 DJ 노무현 정권이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단락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단락 보시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험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했다. 그러면서 혼동 경시되어 온 국가 간의 바른 정립 노력했다. 저는 앞에도 그렇고 경시된 국가간, 혼동 경시되어 온 국가간 이게 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법원은 국가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서 국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는 헌법상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상이 명백해요. 그런데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이 법원의 국가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첫 번째로 드는 게 이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들면서 내란 선동죄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상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인데 이게 2015년 11월 19일 날 작성됐습니다.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했던 상고법원이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우병우나 이 검찰 출신 쪽에서 다 반대하니까 청와대를 민정수석실 극복해보자는 차원에서 앞의 내용을 더 보완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전략을 추진해 나간 거죠. 그래서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된다. 청와대에. 그러면서 과거사 정립은 국가배상 제한 등 이렇게 들어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사건보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서 법원은 가장 큰 자기들의 성과로 이 내란 음모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게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도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BH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거고 돌출 판결하지 않도록 선고되지 조율했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내란 음모 사건 문제점을 보면 저희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미심쩍은 데가 좀 몇 군데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추측된 거는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합의 재판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은 형사 합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조율할 수 있으니까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판부 구성, 항소심 재판부 구성을 통한 재판 계획인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항소심 재판장 이민걸은 양승태 오른팔이라고 특정됐습니다. 그래서 딱 내란음모 사건 때문에 2014년 2월에 왔죠. 2월에 왔다가 2015년 8월에 다시 법원행정처로 돌아가서 핵심 요직을 맡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건이 법원행정처, 대법원 이 의중 그대로 선고된 게 아닌가 하는 거고, 상고심은 재판 결과까지 이미 양승태가 이민걸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고심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저희가 3심제라는 건 번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고심 올라가서도 많이 다투고 하는데, 내란음모 사건 같은 경우 이미 항소심, 상고심이 결론이 나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 첫 구속됐던 게 이상호, 혼순석, 한동근 이 세 분인데, 세 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이 그때 2013년 8월에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시진국 판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어제 경향신문 기자를 보니까 2015년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심의관으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시진국이 임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6월 초에 이정현을 만났거든요. 우병우로는 계속 안 되니까 시스통 이정현 통해가지고 문고리 3인방 통해서 박근혜 독대 자리 마련하려고 만들었고, 6월 12일 날 자료를 막 주섬주섬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정현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간 게 시진국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사에 확인이 됐는데, 이것처럼 이건 그 자료의 추정컨대 아까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우리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자격상실 방안 있잖아요. 그 자료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문건 날짜가 동일해가지고, 날짜가 6월 10일로 딱 찍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거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여기는 대법원, 국정원, 검찰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 선관위, 이른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헌법기관들이 청와대와 거의 같이 움직였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그 문건을 보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비해치가 심기가 불편해서 법무부 비서관을 통해서 법원에 전달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그 법원행정처에서 법무부 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거는 그 거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저는 굴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굴종의 수준. 이번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그 문건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이라든가 김영한 수석의 그 업무 수첩,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이 필사를 했던 이병기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그 문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지적이 되는 게 딱 3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때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그때 이번에 법원행정처의 문건에도 나오지만, 비해치의 관심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정교도 법에 도조하다. 또 12월 22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김영한 업무 일지에 보면 1번 통합진보당 해산, 2번 공무원 연금 개혁, 3번 노동시장 개혁을 3대 현안이다. 이것이 3대 현안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명시를 했죠. 결국 그 위기에 처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정원장이 소환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는 진보당 해산하고 전교조,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해산. 그러니까 결국 이런 통합진보당의 씨를 날려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런 정치 공작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도
가담한 것이죠. 아주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굴욕적으로 공동 정범이라고 봅니다. 국정 전반에 관련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이 물론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국가 범죄 내지는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들을 가지고서 국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내지는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원 재판을 보시면 다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권력 분립의 근간을 다 흔들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껏해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것도 공소시효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근데 과연 이런 접근 방법이 옳으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수급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권력자의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국민들 개개인, 사회적 약자인 개개인,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을 가지고 농단했었던 권력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사후, 아까 말씀드린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록 사후이긴 하지만 소급 입법을 만들어서도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국민이 해야 되는 일은 또다시 촛불 집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 이외에 주권자로서 가져야 되는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적어도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국회에 대해서 내지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대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권자로서의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어쨌든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통합진보당과 내란 음모에 관련된 것들이 개별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모든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법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피해자로서 서 있는 입장은 다르지만 그래서 각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핵심적으로 모아져야 될 것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 때 국민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그건 대통령을 바꾸는 문제, 대법원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 체제 자체를 바꾸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어떻게 기본적인 어쨌든 합의점 아니면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개별 사안에 저는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헌법의 부칙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1948년 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1945년이겠죠.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4.19 혁명 이후 1960년 개정 헌법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서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벌할 수 있고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따르게 되면 법관이 아닌 자들도 또는 검사의 자격,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헌법의 부칙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헌법의 부칙이 이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87년 헌법의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2016년 17년에 걸친 촛불 항쟁을 통해서 이러한 특별법의 헌법적인 주권자의 결단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에 이러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고 하는 형법에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공권력이 운영되고 있는 체제 안에서의 문제인 것이고 권력 자체를, 공권력 자체를 오남용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단순한 형법의 적용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 원상회복, 피해자 구제가 필요한데요.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한 과정이 상정되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실제 재심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이거 말하자면 판사들이 짬짬해가지고 개판 쳤다 이런 걸 자백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거의 아마 재심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또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하나 문을 열면 뭐 여기저기서 다 건물이 터져가지고 재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아마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법원을 상기한다면 뜻고라죠. 이 문제도 특별법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특별법 제정이 실현되게도 어느 측면에 하나예요. 예. 그런 점에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져야 된다. 그래서 각 피해 사안별로 맞춤형 조치들, 뭐 예를 들면 KTX 그 성문들 경우는 뭐 지금 복직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든지 쌍용차 문제도 지금 또 되고 있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맞춤형 조치들이 모색돼야 되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8.15 대사면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시고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당부하는 모습에서 어쩌면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재계에서는 면죄부 같은 것으로 익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삭발을 하면서 행정처분 하나만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교조와는 면담 한 번이 없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성기 전 의원의 가족조차도 한 번도 면담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청와대가 왜 재벌에게는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의 적폐에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발제 토론 중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8.15 대사면 그리고 행정처분을 비롯해서 특히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복직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결단으로도 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